예, 시장에서 돈은 어떠한 이유로 어느 쪽에 모이는가 그 흐름을 분석하고 전략 세우는 머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으름장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뭐 시행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시장의 해법이 곤란해진 복잡해진 상황인데요. 시장의 충격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2018년, 2019년 때 네.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국내 주식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결국에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좀 빠졌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 관세라는 게 실제로 얼마나 경제에 부정적인지는 사실은 이게 좀 국면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나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아마도 과거에 보면은 뭐 관세가 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보통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한 3에서 4% 정도 감소했던 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2018년, 2019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 사실 별로 조정이 없이 좀 주가가 그동안 올랐다가 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아마도 미국 시장도 지금 이미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5% 정도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3, 4% 이상은 조금 더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량이 축소되고 우리 같은 수출 경제는 부담이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도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걸 걱정하는데 물가도 그렇지만 결국은 미국의 높아진 가격으로 수요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에 관세가 올랐던 사례가 사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이제 뭐 관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뭐 1800년대라든지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때 사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전에 보았던 트럼프 1기 때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 사실 물가가 오르긴 하는데 그 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높아진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면서 수요가 위축되는 성장 둔화의 위험이 오히려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이 관세 우려가 있을 때 오히려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르기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기보다는 좀 약세가 되는 것들이 이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침체에 대한 걱정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국이 이제 이렇게 관세를 굉장히 높였던 그런 국면들이 몇 차례 있었다는 겁니까? 그랬을 때 이제 주가 반응은 그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가가 오르다가 이제 끝내는 이제 어떤 침체에 대한 걱정, 예. 근데 수요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좀 나빠졌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세라는 거는 뭐 서로에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주었던 걸로 기억을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2018년, 2019년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시장이 2018년 하반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결국 2018년 12월, 2019년 초에 급락을 하면서 결국은 또 연준이 구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시장을 주도하던 소위 이제 7개 핵심 기술주들, M7이 기술주가 큰 폭의 조정을 받는데요. 결국은 이제 트리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네. 건드려주는. 관세 때문에 뭐 떨어졌다, 미국 주가가 떨어진다, 기술주가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사실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위 M7 주도의 미국장은 종결됐다고 봐야 됩니까? 뭐 종결됐다기보다는 네. 좀 다른 형태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은 좋다고 좀 보고는 있는데 예.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좋지만 주로 이제 7개 종목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번부터는 7개의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들로 좀 확산이 되는 형태가 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쟁의 구도가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7이 이제 부각이 됐을 때는 승자 독식 구조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어떤 경쟁의 구도가 좀 약해지는, 주로 이제 7개의 기업들이 거의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를 하면서 경기가 좋든 나쁘든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AI의 대장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각 기업들이 매출의 15% 이상 투자를 막 투자를 하면서까지 경쟁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M7 때문에 미국의 시장이 끝났다라기보다는 네. 이 M7에서 M7이 아닌 다른 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그러면 이제 뭐 제조업이나 전통 가치주, 금융주 이런 게 되나요? 대안은요? 그런 것들은 네. 아마도 이제 상반기 정도에는 네. 좀 그렇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M7보다는 S&P 493개 종목들에서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주보다는 약간 가치 스타일의, 그리고 테크주 내에서는 조금 더 중소형 스타일의 테크주들이 아마도 조금 더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미국 중심의 구도 때문에 미국 증시는 좀 조정이지만 사실은 유럽이나 중국, 특별히 홍콩, 또 우리도 초반 흐름은 괜찮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올해 흐름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지난 2년 동안 워낙 이제 미국 시장만 좋고 네. 나머지 시장들은 좀 주춤하다 보니까 그 괴리가 오히려 이제 트럼프의 정책 이런 것들을 그냥 빌미로 해서 또는 핑계로 해서 좀 줄여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는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다 보니까 내수를 조금 더 부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독일이 총선 이후에 그 재정 준칙이라고 해서요. 재정 적자의 얼마 이상을 이제 마음대로 못 늘리게 하는 나름대로 어떤 규제안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유예를 하더라도 예. 뭐 방위비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도 유럽이 이제는 네. 미국에 수출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내수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일어서야 된다라는 어떤 좀 절실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식시장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미국하고의 뭐 싸움보다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는,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유럽도 그렇군요. 국내 증시 얘기하겠습니다. 1, 2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 미국 이슈에도 잘 버텼는데 결국은 뭐 이슈가 불거지니까 영향이 있죠. 2월에는 상승분을 꽤 많이 반납한 상황인데요. 3월이 시작됐고요. 3월은 여러 이슈와 함께 또 공매도 좀 이슈도 있고요. 3월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예, 사실 3월 주식시장의 전망을 아주 긍정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예.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주식시장의 어떤 하단이 크게 이제 막 열리면서 뭐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형태라기보다는 네. 상단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점은 좀 과거의 어떤 저점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그리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그래도 이제 수출이나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에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단의 흐름은 다소 조금씩 이제 높아지는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주신 이제 업종별 흐름 보여주시면요.
결국은 이제 이익이 더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니까 이익 흐름은 지난해보다는 올해 섹터별이고요.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올해가 네. 작년보다는 분명히 좀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아질 거고 아마도 이제 올해 뭐 경제 성장률이 1%대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사실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 주식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하향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내년 실적은 아직까지는 크게 하향이 되고 있지는 않아서 네. 올해 오히려 뭐 2분기, 3분기 이렇게 돼서 좀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내년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할 텐데. 저게 이제 25년은 이제 떨어지는데 밑에 파랗게 올라오는 거는 26년의 추정치군요. 예. 이런 거를 감안하면 아마도 올해 주식시장의 하단이 네. 뚝뚝뚝 떨어지기보다는 하단은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어도 하반기에 좋아지는 걸 기대해야 되는데 내년 이익 전망시 올라가는 걸 땡겼어야 되니 참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네. 공매도는 이제 3월 말에 재개가 되잖아요. 그에 따른 영향은 일시적으로 좀 있을까요? 아니면 충격이 없이 지나갈까요? 지나고 나면 이제 정상화로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과거에 보면은 네. 이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라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험 국면이 벗어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재정 위기가 끝나서 이제 해제를 했고 2021년에는 이제 코로나 위기가 끝나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공매도 금지 해제라는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도 풀더라도 여러 가지 대외 이슈 같은 것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라 약간은 좀 불안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과거에 어쨌든 이렇게 공매도 금지 해제 전후로 주식시장에 어떤 그 큰 어떤 악재 요인은 아니었다라는 거는 저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2009년의 경우 이제 코스닥 쪽에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서 그죠.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이런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어쨌든 변동성이 좀 커진 그런 흐름들이고요. 좀 혼란해진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은요? 예, 지금은 사실 이제 어떤 주가 지수의 어떤 방향에 베팅할 수 있는 시점은 아직은 네.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저점이 좀 높아지는 국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제 종목별 대응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지금 관세 위험 그리고 어쨌든 글로벌 경기 위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저희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세 위험에서 조금 더 영향이 좀 덜할 수 있는 뭐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이나 방산 이런 데다가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나 제약 바이오 이 정도로 저희가 좀 관심의 폭을 좀 줄여가면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다소 좀 방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저점을 확인하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돈이 어디로 흘러다니는가,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 섹터 전략들 머닝2 이어갑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앞서 시황에 대한 매크로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허재환 상무님께 주도주를 여쭤봤는데 수출주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방어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방산주 일부 종목들이 다시 쏠림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후의 흐름들 시장의 주도주는 누가 될까요? 저는 뭐 큰 틀의 흐름에서는 여전히 AI 시장의 확대에 걸려있는 밸류체인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부침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 이런 구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조정이 어떤 산업의 이제 끝단에서 이르는 조정인지 아니면은 뭐 매크로한 부분 때문에 영향받는 조정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산업의 흐름에서의 조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동안 우리가 못 샀던 섹터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증권방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과 sek터를 좀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부 많이 하자. 그래야 이럴 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흐름에서 본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이런 조정에서 우리가 정말 사다 모을 수 있는 섹터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계속 올해나마 상반기에 계속 이 말씀 강조드릴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장이 미국 증시보다 강하다, 월등히 강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보시면 나스닥이 한 그 주가 측면으로 보면 한 7%에서 8% 빠졌거든요. 그럼 종목은 한 20% 이상 조정받는다는 건데 근데 금요일에 우리나라도 같이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목요일까지는 정말 잘 방어하다가 거기서 더 우리가 생각하는 폭보다 나스닥이 더 빠져버리니까 이제 금요일과 어저께 조정을 받았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종목들의 순환매 양상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어떤 조선이라든지 방산주들이 또 가기도 하고 또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후반에 로봇 섹터들이 반등이 바로 나왔어요. 플러스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이 조정으로 가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펀더멘탈 없이 모멘텀과 어떤 기대감으로 가는 sek터는 조정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섹터도 같이 또 동반 상승한다는 거는 여전히 이 섹터 그러니까 AI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섹터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에 관한 기본적인 시대적 흐름이 바뀐 건 없다.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바뀐 것들은 주가와 함께 심리적인 이제 흔들림 이런 거니까 흔들림 없이 가자고 하셨고요. 그러면 어쨌든 AI가 주도하는 세상에 근간은 반도체나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반도체 얘기를 좀 더 하면 TSMC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날은 뭐 TSMC는 주가는 못 올랐는데 시장 영향 때문에 그 전에도 TSMC가 뭐 미국의 반도체 공장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투자 얘기는 우리가 또 국내 업체들의 시각에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읽을 수 있는 행간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각을 시각적인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AI 반도체로 누가 돈 벌 거냐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TSMC의 실적이라든지 어떤 뭐 투자라든지 이거를 계속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엔비디아나 TSMC의 실적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냐를 우리가 궁금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라든지 실적 같은 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는 선단, 앞단 작년에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라든지 TSMC 같은 그 큰 대형주들은 이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비즈니스 모델로 딥시크 나온 이후에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시장에서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변동성에도 크게 큰 흐름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외에 그 하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AI가 인프라가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엣지,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AI가 이제 피지컬로 가는 물리로 가는 이런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모멘텀도 당연히 이제 모멘텀도 중요하긴 하지만 과연 누가 여기서 앞으로 더 지속적인 성장 아니면 기존에 없던 종목이나 섹터가 지금부터 AI 산업단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나 엔비디아는 여전히 좋을 수는 있지만 이 앞단에서 이 종목들은 당연히 작년에 많이 올랐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어떤 큰 꿈을 갖긴 힘든 그런 구간이다 보니 그 하단에 있는 실제로 그 하단에서 인프라가 투자가 되고 그 인프라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엔비디아라든지 뭐 TSMC가 투자 규모를 줄인다든지 뭐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 단기적인 어떤 진폭이 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하단에서 인프라가 깔린 이후의 시장에서 성장하는 회사들은 지속 성장한다. 그래서 지금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국면이 지금 동시에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엣지 AI, 그 다음에
엣지 AI로 인해서 에이전트 AI 그 각 분야별로 아주 특정된 그런 전문화된 AI가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물리적인 이런 이 산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업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직접적인 돈을 네. 버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게 우리가 좀 눈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트렌드가 계속 진화하고 확산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 트렌드의 종목들로 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엔비디아나 TSMC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쪽은 이미 약간 성숙 단계 들어갔다고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 밸류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도체주도 국내에서 이제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쪽을 봐줘야 된다는 말인가요? 올해 디커플링 되는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굉장히 질문 너무 이제 네.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딥시크 나온 이후에 지금 시장의 오해가 뭐냐면 네. 이제 하이스케일로 가는 것이 더뎌진다. HBM 덜 쓴다라는 그런 논지인데요. 사실은 이게 아직 시장에서 공부가 안 된 거긴 한데 네. 지금 아시겠지만 딥시크 이후에 딥시크와 유사한 그런 서비스가 정말 이제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후죽순이죠. 그로 인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어떤 하이퍼스케일로 가기 힘들면 HBM도 덜 쓴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지금 AI 반도체 각 어떤 그 AI 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AI 반도체 주변에 보면 HBM이 더 많은 HBM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HBM이 성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성능의 유사한 성능의 HBM이 더 많은 Q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네.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은 네. 올해까지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브로드컴이 자기들의 AI 반도체 청사진을 27년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칩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V1, V2에 들어가는 칩이 HBM4 수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와 같은 비슷한 규모의 경쟁사가 비슷한 식의 HBM을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상당히 2, 3년 내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해 그 미국 IT 대비했을 때 좀 더 디커플링 될 수 있는 좋은 의미에서 미국이 조정받아도 우리는 갈 수 있는 어떤 그 투자적인 근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AI와 반도체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꿔주셨고요. AI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든밸류 종목이 이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항상 이제 기업을 발굴하고 탐방하고 다녀오시고 그러시는데 오늘 주목할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네, 이 섹터와 관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굉장히 관계가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네. 예. 이 회사의 근간은 뭐냐면 AI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고요. 웨어러블 그리고 이 환자의 침상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지금 이미 다 개발이 끝났고요. 의료 AI 업체인가요? 맞습니다. 네. 의료기기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돈 버는 AI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이 되게 급증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일단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24년도에 한 24년도 작년 기준으로 한 74억 정도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50억 정도가 4분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장이 된다는 것이고 올해는 전체 매출이 한 210억 정도, 내년에 350억 정도. 이건 아주 굉장히 보수적으로 국내 부분에서만 잡은 것이고 지금 뭐 어떤 것을 하는 회사냐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정맥을 조기 진단하는 모비케어라는 그런 사업 분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입원 환자를 무선으로 모니터링하는 싱크라는 그 사업 분야 두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된 어떤 검진을 받고 있긴 한데 아주 보편화되진 않았죠. 가장 큰 이유가 그 홀터 기기, 그러니까 부정맥이 어느 정도 잡혔으면은 그 기기를 몸에 착용하고 최소 하루 정도를 그 부정맥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부정맥 기기 지금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한 500만 원에서 뭐 한 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을 까는 것만 해도 수천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부정맥이 있는 환자한테도 병원에서 권하기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자기가 투자했을 때 그만큼은 뽑아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굉장히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입장벽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열리지 않은 시장인데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제품 대비했을 때 거의 뭐 한 20분의 1, 30분의 1 정도 수준의 그 기기가 그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네. 병원이라든지 일반 그 지역 병원에서 큰 가격적인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무료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 수가가 이미 다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벌써 수년 전에 시어스테크가 다 준비를 해서 이 수가를 다 받을 수 있게끔 각 항목별로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고 거기서 수가가 나오면은 그걸 쉐어하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부 분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건강검진센터에서 아마 이것도 세계 최초로 알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제 부정맥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건강검진 받다가 부정맥이 좀 감지됩니다 하면은 우리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는 이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왜냐하면 기기값도 비싸고 프로그램 까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근데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이 부분에 진입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이 시장, 이 검진센터를 통한 부정맥의 어떤 이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건 이제 요거는 이제 부정맥 관련된 심혈관 질환 관련된 거는 모비케어라는 어떤 그 제품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회사 싱크라는 그 침상 관련 환자를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무선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싱크라는 어떤 그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면 심상에서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너무 많은 장비와 기기를 달고 거의 간호사가 계속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료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장비 부담이 있지만 지금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제품 자체는 기존 제품 대비했을 때 30% 정도뿐이 이 장비값이 들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중앙에서 무선으로 모든 환자의 어떤 상태들을 모니터링 해주다 보니까 의료 인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어떤 그 환자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환자 각 항목별로 어떤 그 서비스에 관련돼서 이제 지불하게 되면 그걸 또 병원과 세화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의료기기 서비스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의료업체 자체가 초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안정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비케어라든지 싱크가 지금 화면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들어가 있던 병원이나 어떤 검진센터에서 이미 3년 동안 4년 동안 축적되었던 데이터가 인증을 받아서 이제부터 시장이 막 개화되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소위 말해서 직접적으로 돈 버는 AI로서는 아마 가장 빠른 앞단에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가 의료 환경이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사실 그쪽의 니즈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26년도에 뭐 예상 매출 한 350억 정도는 사실 국내 부분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미국 FDA도 지금 인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내로는 이제 아마 인허가를 받을 가능성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 해외 부분까지 확대된다고 하면은 26년도에 매출이 뭐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예.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 버는 AI들 이제 많이 찾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런 선달 앞단에서 지금부터 올해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명이 된 이런 회사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 다만 작년 6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아직 투자자들에게는 좀 낯설고요. 의료 쪽, 뭐 AI 이런 쪽이다 보니까 소위 숫자가 아직 실적이 이제 잡히지는 않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가격 전략 좀 짧게 봐주십시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제가 추후에도 모니터링을 해드리겠지만 네. 2만 원, 손절가는 11,000원 정도를 잡고 올해 그 돈 버는 AI 소프트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 몇 번 중복되는 게 이제 AI도 투자만 하는 쪽보다는 돈 버는 AI 쪽으로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를 잠시 확인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는 9포인트 상승 2,538이고요. 코스닥은 747. 네. 코스닥이 오히려 시초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률을 강하게 가져가는 흐름들이고요.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뻗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좀 종목 위주로 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 쪽에서 매도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기관이 좀 사는군요.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시장 공감텐 바뀐 흐름들로 가고 있는데요. 괜찮으신지 조금 더 또 니즈에 맞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